환영합니다. 제 앞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Realme 16 Pro를 가지고 있고 오늘 이 기기의 초기 설정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설정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정 중에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사항들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신경 써야 할 부분들도 다룰 예정입니다. 만약 그런 부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제가 따로 언급할 때마다 그 부분은 그냥 건너뛰셔도 됩니다. 어쨌든 휴대폰을 처음 켜면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화살표를 클릭할 거예요. 여기에서는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어로 선택되어 있어서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원하시는 언어가 있다면 원하는 언어를 찾아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언어가 지역 설정에 따라 선택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제가 폴란드에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으니 사실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지역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왔으니 올바른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더 똑똑하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유럽연합에 속한 어떤 나라를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폴란드를 선택할 거예요. 여기 실제로 보이기도 하니까요. 아니네요. 이미 지나쳤네요. 여기 있네요. 폴란드를 선택하는 논리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폴란드나 유럽연합은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더 소비자 친화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법이나 규정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런 것들은 대체로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이건 분명히 미국, 즉 꿈의 나라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죠. 그 꿈의 나라가 바로 미국이잖아요.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뒤에서 비누도 없이 당신을 등쳐먹고 최대한 많은 돈을 뜯어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은 유럽이 미국 기업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짜증을 내는 편이죠. 기업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대로 두라는 건데 사실 우리에게도 심지어 미국 사람들에게도 별로 이득이 되지 않죠. 그건 당신에게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아요. 당신은 완전히 당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유럽연합 같은 걸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면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실제로 그걸 시험해 볼 기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게 바라는 것은 예를 들어 유럽연합에서처럼 이런 일이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첫째로 애플이 앱스토어를 다른 사람들, 즉 서드파티 스토어들에게 개방해야 됐죠. 애플은 어느 정도 그 요구를 따랐고 결국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을 얻은 셈이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제 서드파티 스토어가 생겼지만 여전히 애플에게 수수료를 내야 하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상황이 조금 다르게 흘러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래 의도대로라면 애플이 스토어를 개방하는 거죠. 그리고 애플이 다른 쓸데없는 판매에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죠? 말도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이런 변화는 유럽연합에서만 이루어졌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곳에서는 그대로였겠죠. 즉, 우리 플랫폼을 다른 스토어에 개방한다는 건데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폴란드나 유럽의 다른 국가를 선택해서 그 변경사항을 적용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법적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 그리고 데이터 보안이 있습니다.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이야기할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건너뛰셔도 돼요. 여기에는 데이터 암호화가 기본적으로 이 기기에서 활성화되어 있고 공장 초기화로 리셋하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메시지는 마치 누군가가 집에 자물쇠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원할 때마다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보를 주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멋지긴 해요. 하지만 뭔가 빠진 정보가 많아요. 여분의 열쇠는 어디에 있죠? 자물쇠가 있어도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안드로이드가 반드시 가장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애플이 이 부분에서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영국은 애플에게 기기에 다시 접근할 수 있도록 강요하려 했지만 애플은 이를 거부했고 이는 그 기기가 실제로 보호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안드로이드는 여기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내놓고 자물쇠가 있다고 말하지만 예를 들어 영국 정부가 원할 때마다 아무런 법적 절차나 허가 없이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원할 때마다 자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당신은 그것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 경우 내 기기가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보호되거나 암호화되었다는 것은 내가 누구로부터 보호받고 싶은지에 따라 그들이 원할 때마다 접근할 수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목적이라면 이건 전혀 의미가 없고 여기서 어떤 가치도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 기기에서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원한다면 그래핀 OS나 리니지 OS 같은 것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운영체제들은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는 편이니까요.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의 다른 버전으로 휴대폰에 기본으로 탑재된 운영체제를 지우고 새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운영체제들은 훨씬 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그래핀 OS를 쓰는 사람들은 마약상이라는 식의 헛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프라이버시를 소중히 여긴다고 해서 자동으로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정치인들은 대개 자신들이 당신에게 강요하는 멍청한 법에서 제외된 똑같은 인간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프라이버시를 좋아하면 범죄자라는 거죠. 좋아요. 그럼 똑같은 법이 당신에게도 적용되어야겠네요. 아니, 면책 특권이 있죠? 아니, 그건 적용되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똑같은 논리로 말이죠. 이 논리를 뒤집으면 그들도 뭔가 숨길 게 있다는 뜻이 되죠. 그렇다면은 그들 중에도 범죄자가 있어야겠네요. 어쨌든 넘어가죠. 다른 기기를 사용해서 설정해 봅시다. 다른 기기를 하나 가져올게요. 이렇게 하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자, 됐네요. 구글 계정에 로그인되어 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기기에 표시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취소를 선택하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기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도록요. 이건 구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만을 옛 기기에서 새 기기로 쉽게 옮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본적으로 계정을 옮기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과정에서 간단한 숫자 확인만 하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구글 계정을 옮기면 당연히 그 계정에 연결된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연락처 같은 것도 함께 옮겨집니다. 연락처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면 최대 15GB까지의 사진도 클라우드에 저장된 것이라면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기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설치했던 앱들도 오직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설치한 것만 옮겨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옛 기기에서 새 기기로 옮기는 거는 정말 별로라서 저는 그냥 이 과정을 건너뛰는 걸 추천드려요.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 그 방법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목적에 훨씬 더 잘 맞고 훨씬 더 많은 제어권을 제공하는 훨씬 나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구글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수익화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에 업로드할 필요도 없이 단순히 데이터를 새 기기로 옮길 수 있습니다. 두 기기 사이에 만들 수 있는 핫스팟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클라우드의 다른 컴퓨터로 옮겼다가 다시 새 기기로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선택사항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요. 원한다면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 부분이 좀 헷갈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기기들은 무조건 연결하라고 강요하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경우에는 네트워크에 연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연결하면 실제로 설정 과정이 약간 달라집니다. 먼저 어떤 형편없는 업데이트를 찾기 시작할 텐데 무슨 업데이트인지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구글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진행해보면 잠금 해제 방법이 있고 여기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 항목 아래에는 핀 패턴 또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이나 얼굴 인식 또는 둘 다 사용하려면 이 중 하나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얼굴 인식과 지문 인식이 생체 인증 방식이기 때문인데 이 방식들은 항상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문이나 얼굴 인식 모두로 기기가 잠금 해제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상 비밀번호 항목에 있는 핀, 패턴 또는 비밀번호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는 최소한 핀, 패턴 또는 비밀번호 등 어떤 형태로든 기기의 보호장치를 설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에는 보통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정부가 그 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만약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길에서 주운 사람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휴대폰을 잃어버릴 경우 이런 보호장치는 어느 정도의 안전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모든 사진이나 원치 않는 사진들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해줍니다. 아마도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겠죠. 게다가 이 안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와 기타 정보들도 그 시점에서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비밀번호를 선택하고 패턴을 설정할 거예요. 여기서 realme는 사용자들의 지능을 방언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5초를 줍니다. 아니, 당연히 비밀번호를 기억해야죠. 누가 그걸 몰랐겠어요? 어쨌든 이제 한 번 더 패턴을 그린 다음 반복할 거예요. 설정은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미 설정이 완료되어서 비활성화된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기기를 잠글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패턴이 설정돼 있어서 기기가 이미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 서비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관심이 없다면 당연히 이 부분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사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대부분은 그냥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싶을 뿐이에요. 사실 이건 좀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맨 처음부터 시작해 보죠. 위치 사용과 스캔 허용입니다. 이제 위치를 끄면 스캔 허용도 자동으로 비활성화됩니다. 이 두 가지 기능 모두 기기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위치는 와이파이와 GPS를 사용해서 휴대폰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기능은 다음과 같은 앱에서 사용됩니다. 아마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있겠죠? 넷플릭스는 사용자의 위치를 알고 싶어 하는데 그래야 당신이 계정 사용 지역 외부에서 접속하고 있다고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애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틴더 같은 것도 이 기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앱들은 위치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설정에서 위치를 꺼두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요. 제가 그냥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더 쉬울 것 같으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화면을 아래로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치 토글이 바로 여기 있고 현재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꺼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앱을 실행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위치가 켜져 있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치를 켜야 한다고 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걸 켤 때까지 그 앱에서 그냥 막혀 있게 됩니다. 이걸 활성화해야만 앱이 기기의 위치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다시피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스캔 허용입니다. 이 기능은 기기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신호를 스캔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이 기기가 다른 기기들을 스캔한다는 의미죠. 이걸 끄면 당연히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기 자체가 이런 신호를 송출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다른 기기들이 이 신호를 스캔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용자 및 진단 데이터 전송입니다. 이걸 끄면 이 첫 번째 문장의 정의에 따르면 이 기기는 더 이상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기에서 나가는 모든 정보는 사용자 정보이거나 진단 정보일 테니까요.
무엇이든 간에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걸 분류할 수 있는 다른 범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간에 이제 꺼져 있으니 공유되지 않아야 합니다. 단 한 킬로바이트의 정보라도요. 그런데 이런 논리는 사실 이 모든 논리는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긴급 통화를 선택하고 911에 전화를 걸면 누군가가 그 전화를 받고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무너집니다. 대략적으로요. 대략적인 이유는 우선 이 기기에 심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기기는 셀타워에 연결돼 있어서 긴급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그 셀타워에 연결해서요. 현재 이 휴대폰의 이메일 정보가 셀타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와 같은 정보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셀타워는 어딘가에 위치해 있고 상대방은 그 타워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기기는 아마도 이메일 정보를 공유하게 될 텐데 다시 말하지만 그것도 결국 정보입니다. 그리고 셀타워에 연결함으로써 자동으로 일부 정보가 공유됩니다. 무언가에 연결하면서 그 타워에 전혀 보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이미 어느 정도 꼬이고 있는 셈이죠. 사실상 구글이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완전히 오프그리드 상태로 추적당하지 않으려면 다시 말해 그래핀 OS나 이와 같은 다른 커스텀 롬이 최적의 선택지가 될 겁니다. 다만 그래핀 OS는 이 특정 기기용은 아닙니다. 주로 픽셀 기기용이지만 리니에지 OS 같은 것들은 이런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프라이버시를 보장해 줍니다. 즉 토글을 끄면 정말로 꺼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다룰 것은 업데이트와 앱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섹션이라 별도의 토글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업데이트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업데이트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원한다면은 설정에서 시스템 업데이트를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토글은 없지만요. 그리고 이건 사실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원치 않는 업데이트가 강제로 설치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이런 설정만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 2025년에 최근에 했던 것처럼 알 수 없는 출처의 서드파티 앱 설치 기능을 없애겠다는 어이없는 아이디어를 밀어붙이려고 했을 때처럼 말이죠. 그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기본적으로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 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구글이 내세운 말도 안 되는 당신이 악성 코드를 설치하지 못하게 보호한다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어떤 방식으로도 당신을 보호하지 못했고 단지 구글만 배불렸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감시하는 악성 앱을 만든다고 해도 여전히 그 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글의 몸값만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앱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 측면에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었다면 그들은 먼저 플레이 스토어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그런 앱들이 가득하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그건 그들에게 아무런 수익도 가져다 주지 않겠죠. 결국 이런 정책은 무너졌습니다. 분노한 사람들 때문이죠. 안드로이드가 이토록 엉망이라면 사람들은 애플을 쓰는 게 낫다고 느낄 겁니다. 그 시점이 되면 똑같이 엉망이지만 그냥 더 잘 작동하고 약간 더 안전하고 사생활이 보호되는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든 이 정책을 도입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단지 설치를 더 번거롭게 만드는 것뿐이죠. 이런 앱을 설치할 때 말이죠. 더 이상 원래 의도대로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행이죠. 하지만 언젠가 서드파티 APK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가 안 된다면 그건 기기를 업데이트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허락이나 인지 없이 그 업데이트가 강제로 기기에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동 업데이트 같은 기능을 꺼도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적어도요, 기기가 최신 안드로이드나 다른 것으로 업데이트되거나 애플리케이션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구글이 당신의 기기에 푸시하고 싶은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여전히 당신의 기기로 푸시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공식적이고 당신이 아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신 OTA 업데이트 서비스라는 이름의 기기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망할 서비스가 바로 당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업데이트를 담당하고 있고 구글은 당신이 그 사실을 정말로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당신의 기기에 푸시했고 그게 바로 그들이 그렇게 푸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삼성인데 삼성도 OTA 업데이트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사람들이 그냥 뭐라고요? $3,000짜리 냉장고, 스마트 냉장고요. 그러니까 이 냉장고는 너무 똑똑해서 문이 열려 있다고 알려주긴 하지만 스스로 문을 닫을 만큼 똑똑하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디스플레이까지 달려 있잖아요. 삼성은 이렇게 생각했죠. 당신이 냉장고에 $3,000를 썼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광고를 보여주고 그걸로 수익을 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건드리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명백히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가 되어버렸어요. 왜냐면은 신이시여 당신이 돈 주고 산 하드웨어에 어떤 기능을 수정하려고 한다면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OT 업데이트를 통해 사람들의 냉장고에 강제로 적용된 거예요. 냉장고의 업데이트를 꺼도 그걸 막을 수 없었죠. 그래도 여전히 그게 강제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이건 사실 이미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언급한 거나 다름없어요. 아무튼 한 가지 작은 정보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사실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오타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냥 그걸 없애버릴 수 있죠. 하지만 그 프로세스는 보안 패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드로이드에 어떤 취약점이 발견된다면 그걸 기본적으로 찾아내게 되죠. 그러면 구글이 나서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 취약점을 패치해서 자동으로 여러분의 기기에 업데이트를 푸시해주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이런 서비스는 보통 5년 동안 제공되는데 그게 유럽연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제조사들은 더 이상 이런 기기에 어떤 업데이트도 제공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사실상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쓰레기 같은 기기를 버려도 됩니다. 사실상 더 이상 보안 업데이트는 받지 못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만 남게 되죠. 구글이 여러분의 허락 없이 기기에 쓸데없는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오래된 기기를 가지고 있고 플레이스토어 같은 걸 열어보면 거기서도 OTA 업데이트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기기가 몇 년 동안이나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플레이스토어의 모습이 바뀐 걸 눈치챘을 겁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이것도 OTA 업데이트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약간 시간을 낭비하긴 했네요. 그래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추천 서비스와 자동 업데이트, 야간 배경화면, 캐러셀, 인텔리전스 검색 서비스, 글로벌 검색, 날씨 서비스 등과 같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인데 바로 맨 위에 있는 배경화면 캐러셀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게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될 거예요. 이건 매번 이렇게 할 때마다 바뀌는 배경화면입니다. 저처럼 패턴이 있는 잠금 화면을 사용한다면 전원 버튼을 눌러 잠금 화면을 볼 때마다 배경 화면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뀝니다. 이 자체로는 나쁘지 않지만 배경 화면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배경 화면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 옵션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 화면들은 벽돌담, 여행 가방, 청소하는 하녀, 반려동물, 그리고 실제로 흥미로울 수도 있는 장소 사진 등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배경 화면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집에 돌아와서 휴대폰을 내려놓을 때 이보다 더 별로인 방법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예를 들어 잠깐 동안 요가를 하는 여성의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자친구가 보고 저한테 뭐라고 하기 시작하죠. 대체 왜 내 휴대폰에 모르는 여자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있었냐고, 그리고 그게 갑자기 사라져서 내가 뭔가 숨기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 기능을 꺼두는 게 마음이 편해서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단일 배경화면만 두는 걸 선호하는 타입이에요. 계속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거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내비게이션 방식이 있는데 제스처와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설정에서 시스템 및 업데이트로 들어가면 맨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면 제스처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단에 가이드 바를 숨길 수도 있어요.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켜거나 끌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스크롤해서 어시스턴트를 호출하는 그 불편한 기능도 끌 수 있고 민감도를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에는 서클 투 서치 기능만 있고 버튼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뒤로 가기 버튼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그 반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스처 방식을 계속 사용할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본 설정이 거의 끝났으니 화살표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보여드릴 것도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은 두 번째 페이지의 Tools 폴더 안에 있고 이름은 Clone Phone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모든 realme, oppo, oneplus, vivo 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 같은 계열의 회사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은 각각의 기기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의 한 폰에서 다른 폰으로 데이터를 원활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 여러분의 이전 기기가 제가 방금 언급한 네 가지 중 하나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 삼성이라면 그렇습니다. 저처럼 여기 삼성 기기가 있다면 이 기기에서는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클론 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두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다운로드한 애플리케이션은 그냥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해당 옵션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휴대폰이 이전 기기이기 때문에 이전 휴대폰에서는 그 옵션만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포, 리얼미 같은 제조사들이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다른 브랜드에서 자기 브랜드로 옮기도록 돕기 위한 것이지 반대로 옮기도록 돕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태계를 떠나도록 돕는데 자원을 쓸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기들마다 예를 들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각자 버전의 애플리케이션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도 다르죠. 예를 들어 삼성은 스마트 스위치, 샤오미는 미무버, 화웨이는 폰 클론, 그리고 반대로 모토로라는 모토 무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들만 말씀드리면 대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앱을 사용해서 모든 데이터를 옮길 수 있고 우리가 앞서 봤던 구글 옵션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앱을 사용하면 앱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앱 자체도 한 기기에서 다른 기기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앱이 더 이상 앱스토어에 없어도 여전히 내 폰에 있다면 옮길 수 있고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진이나 그 외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 저장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폰 자체의 저장 공간만 충분하다면 자동으로 모두 옮겨집니다. 정말 좋으니까 어쨌든 저는 이 방법을 꼭 사용하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